네,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ABO Recording in 구소정입니다. progress. 네, 우선에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잘 되었지요? 네, 혈당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제목은 혈당 관리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어, 확실하게도 맞죠. 인슐린 저항성 관리라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식습관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네. 두 장이 상표가 바로 나왔는데, 우선에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입원 환자 수가 미국 다음으로 저희 나라가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양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먹는 걸로 봤었을 때는 왜 우리나라가 두 번째일까라는 의구심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식사량도 적고 비만도가 낮지만 체장의 크기가 작아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잘 걸린다라는 이런 연구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또 보면은 우리가 당뇨의 이제 원인으로는 유전도 있을 수 있고 운동 부족, 생활 습관, 노화, 스트레스, 과식, 비만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약물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300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대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한다라는 거는 약을 처방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300개 이상 가는 사람들한테는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을 90% 적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약물이 또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당뇨를 왜 다루게 되었느냐, 할당을 왜 다루게 되었느냐, 어, 왜냐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6대 사망 원인이 당뇨거든요. 어, 당뇨라서 우리 한 번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을 잘 관리하면 암이든 심장질환, 뇌질환, 폐, 간, 고혈압 등 충분히 많은 이게 사망 원인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공부를 하고 다뤄봤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젊어지는 당뇨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수가 연평균 6.6%씩 증가하고 있는데 60대가 5.6%를 증가하는 걸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도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더 조금 놀랬거든요. 저도 찾아보면서. 20대에서 당뇨병 증가율이 매년 6.6%가 되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연령일수록 더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체 20대 이하에서 20대보다는 10대, 10대보다는 9세 이하가 훨씬 더 연평균 증가율이 8.3%나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당뇨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장년층의 만성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이런 젊어지는 이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고칼로리 식습관을 제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대 이하에서는 인지를 한다든지 치료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인지가 늦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든요. 늦어지면은 이 관리하는 시간 이 길어지게 되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당뇨도 앞에서와 같이 과식, 비만, 운동 부족,
가공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운동 부족 여기 그림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금방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도 줄어들 뿐 아니라 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또 많이 또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핸드폰 계속 보다 보면은 또 도파민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쌓이고, 계속 화면을 보게 되면은 또 수면 부족을 연계되는 진짜 악순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우리는 또 성인이고 하니 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음식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 일주일에 이 많은 음식들 중에 안 먹는 게 없지 않나? 이만큼 우리가 고칼로리 식습관이 너무나 생활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지표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훑고 갈게요. 다 아시겠지만 공복 혈당이 100 이하이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이면 전단계, 그 다음에 126이 넘으면 당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해요. 당화혈색소는 5.6까지는 정상이고 5.7에서 6.4까지는 전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당화혈색소가 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 혈당으로는 126 정도 되기 때문에 당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당화혈색소는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있는데 우리가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이 적혈구가 당분과 결합을 해요. 당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과 결합된 적혈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이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혈색소의 비율이 6%가 넘으면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할 혈색소 검사는 적혈구 평균 생존 기간이 120일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당분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종류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형 당뇨, 이건 인슐린이 결핍되기 때문에 조금 주사를 맞기도 해야 되죠.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은 분비할 수 있지만 당질의 과다로 인슐린 분비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능이 악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당뇨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비만과 너무나 연관이 있다라는 거. 임신성 당뇨는 임신 동안만 문제가 되고 출산하고 나면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 기타 또 당뇨병들이 있죠. 그래서 당대사를 잠깐 볼 건데요. 우리가 당대사는 여기 이렇게 혈관에 요 하얀 게 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음식에 있는 당분이 소화기관에 흡수가 돼서 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혈관에서 결국 췌장에서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가지고 세포로 들어가서 이 포도당이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또 이런 혈당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반대로 혈액에 당분이 적게 되면은 이 췌장에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이제 호르몬을 내거든요.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포도당이 이렇게 혈관에 있으면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켜서 에너지화를 시켜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포도당에 혈액이 없게 되면은 이 췌장에서 이 인슐린이 세포로도 이동을 시키지만 또 간에 가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로 또 저장을 시켜요. 그래서 요 부족할 시에는 아까 저장한 글리코겐에서 이렇게 당을 분해서 혈액에 또 당을 분비를 하거든요. 이래서 췌장에서는 알파, 베타 이렇게 베타에서는 인슐린, 알파에서는 글루카곤을 호르몬을 내분비해서 포도당을 다시 한번 또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이런 시스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세포라고 보시면은 이 세포에서 이 인슐린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포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리셉터라고 인슐린 수용체인데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글루코스,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에너지화를 시켜요. 에너지화를 시키는데 반대로 너무 혈당이 높게 되고 내 몸에 체지방이 많게 되면은 이 세포에 체지방이 둘러싸이게 되어서 이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이 결합하는 게 조금 어려워져요.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겨서 이 포도당이 안 열리는 거죠. 문이 안 열려서 세포로 이동이 안 되다 보니 에너지 생성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이 어렵게 되다 보니 또 우리는 뇌에서 또 얘기하죠. 어, 당이 부족해. 인슐린을 더 분비해서 더 당을 에너지화 시키도록 해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하나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하나 또 첨가를 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이 결합하는 이 숫자가 2배가 되었다라는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또 우리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은 이렇게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수용체가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아서 혈당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혈관에 과도하게 당질이 많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와서 에너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내 뇌에서는 먹어야 된다고. 내 배는 지금 허기지다고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게 돼서 또 먹게 되고 또 먹었는데 당질은 또 많아지고 당질이 많아지다 보니 또 인슐린이 또 많아지고 인슐린 많아졌는데 세포가 또 들어오지 못하니 당분이 들어오지 못하니 또다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슐린이 또 하는 역할 중에 2가지가 되게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당질을 높이는 식품을 먹게 되면 당연히 혈액 속에 혈당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가다 분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식욕 자극 호르몬인 글레린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식욕 억제하는 렙틴이 더 적게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저지하의 식품을 먹게 되면은 혈액에서 혈당을 잘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적당히 되고 그렇게 되면 포만감이 늘어나서 렙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반대에 그렐린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잘 조절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지율이 되게 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당뇨는 노화가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내가 당뇨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해서 조금 관리에 들어가는 반면에 30대, 40대 분들은 인지율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당뇨이지만 인지한 분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도 길어지고 어, 길어지다 보면 합병증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으로 나는 그럼 당뇨인가? 라고 생각을 한 번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체중이 감소하거나 또 체중이 증가하거나 또 다시 아까 식욕이 어, 왕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뇨, 그다음에 상처 회복, 다음, 메스꺼움이 있다라든지 간혹 내가 또 어지러워. 눈이 너무 점점 침침해져. 흐릿한 시야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50대 여성의 반 50%가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많은 병들이 온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망막에 이상이 생긴다라든지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족부 괴사가 또 와서 절단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혈액이 아까 당이 많아지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다 혈액이 잘 전달이 못하기 때문에 족부도 괴사가 오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모세혈관, 손끝, 발끝으로 혈관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큰 혈관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뇌 쪽으로 가게 되면 뇌졸중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은 내가 어쩌면 당뇨 전 단계이진 않을까 한 번은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 전 단계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 영양 성분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아디포넥틴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방 분해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방 분해 호르몬이 내 몸에 많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쌓이는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살이 잘 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적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 쌓이는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이 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디포넥틴은 어디서 나오는 호르몬이냐면 백색 지방에서 발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좋은 지방.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 증강을 해주고요. 지질대사에 제어를 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시켜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 지방에서 분비되는 아디포넥틴은 포도당 생성,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거품 세포 형성도 억제시켜주고 염증도 억제시켜주고 근육에 가서는 지방 축적도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를 훨씬 더 늘리기 때문에 어, 많이 좋은 영양 성분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또 잘 생성하고 잘 분비하게끔 또 누가 도와주냐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또 도와주거든요.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조골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2007년도까지는 우리 뼈는 그냥 단순히 무기질 저장고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07년 이후에는 호르몬 분비 기관으로 제6의 분비 기관으로 인식이 훨씬 더 확장이 되었어요.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 이 제6의 내분비 기관인 이 뼈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을 하고 또 갈색 지방을 에너지 소비를 해서 체지방을 감소시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잘 되겠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근육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간에서도 당연히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거죠. 저항성이 반대니까요. 그래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디포넥틴을 분비하는 백색 지방 또 조직을 분비하고 또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방 대사와 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놀랐던 거는 SCR급 최근 논문에 국제학술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뇌기능 활성화를 한다. 그래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이런 오스테오칼신의 이런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려면은 비타민 K와 또 우리 장내 미생물 당연하죠. 그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그 군집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야 된다라는 정도는 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고령성이 잘 되어 있을 때 이 오스테오칼신이 잘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와 그다음에 골밀도와 장내 미생물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라는 거는 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거에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오스테오칼신은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가 필요하고요. 이 오스테오칼신에서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아디포넥틴은 단백질, 오메가3, 베리류가 필요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이 우리가 지금 암에서 하고 있는 굿모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전에 제가 유산균이 베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비타민 K, 베리류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또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당독소는 뭐냐면 이 혈액에 당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당이 육류의 단백질과 만나서 결합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체내에 고혈당 상태였을 때도 생성이 되지만 그 육류를 고온 처리, 열 처리를 한 조리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한 단백질과 만났을 때 최종 당화산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데서 먹게 되고 또 우리가 된장찌개 밥을 먹게 되고 냉면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당화산물을 너무나 많이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화산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세포의 노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줘요. 특히 어디에 많이 주냐면 혈관, 피부, 뼈 등에 있는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피부에 딱딱해지면 주름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아티스트에도 독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질환으로는 당뇨, 합병증, 동맥경화, 만성질환, 또 알츠하이머가 있는데 알츠하이머를 제3의 당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뒤에 가면은 또 조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 자료는 당 독소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런 연구 자료입니다.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제일 많이 화두되는 당뇨 정단계였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 식후에 식전이 아니라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폭이 큰 사람을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으로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말을 하거든요. 속도와 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도 이제 또 봄이 되고 하다 보니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왔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식곤증은 봄이 와서 밥 먹고 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식곤증이 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일반적인 식사, 정상인이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지 않고 안정적으로 100에서 140 안에 그게 유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식곤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치솟다가 내려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식곤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식곤증을 좀 경험했다. 난 매번 있다. 그러면 난 그런데 공부 혈당은 괜찮은데 공부 혈당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1시간 후에를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심하게 나게 되면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또 왕성하게 또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 갭이 또 커지다 보니까 또 허기가 지고 또 집중력 저하가 되고 어지럼증까지 유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은 정상인들은 이런 변화가 완만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리고 전 단계도 조금 더 이제 심해지지만 당뇨심을 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조금 일어난다. 그리고 이 갭 차이가 50 이상,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 1시간 차이가 50 이상 난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00에서 140 정도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격차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격차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200으로 자주 오르내린다라면 나는 당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저도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또 많다 보니까 연속 측정 혈당계를 한번 측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먹고 그 대구에서는 비빔밥을 먹고 나면 그 매실차를 주거든요. 끝에 그 매실차를 딱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230까지 오르더라고요. 그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나 말씀드리면
귤을 2조각 정도 먹었는데 160, 1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과당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요즘에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혈당 스파이크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내가 40대 이상이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 비만인데 특히 복부 비만이다. 그다음에 혈압이 높거나 평소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가 나왔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가 나왔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평소에 유난히 갈증이 많다. 체중에 별 이유 없이 줄거나 또 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항목이 3개가 넘는다면 내가 혈당 스파이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식후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계속 혈당에 대해서 혈관에 있는 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혈당 관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0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질병으로 당뇨, 고혈압, 통풍, 동맥경화, 아토피, 암, 우울증, 자율신경, 실족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내 혈액에 많이 남아있는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변해서 세포를 뒤덮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한다. 아까 제가 세포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병원을 가든지 기존에 우리가 당뇨병 식사요법으로 칼로리 제한을 하세요. 지질 섭취를 줄이는 게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당을 일으키는 건 당이지 지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질의 가다 섭취로 인해서 당분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 인슐린 상태가 고인슐린 상태가 되는 거죠. 당분이 많아지니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고 또 인슐린 분비가 또 촉진되다 보니까 췌장이 혹사당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뇨 관리는 당뇨약과 당뇨 주사를 주면서 인슐린이 안 그래도 과다 나와 있는데 또 인슐린이 과다 분비를 하다 보니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먹는 음식으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식습관으로 충분히 어, 조절할 수 있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가공식품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죠. 그 치료 방법으로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농도가 조금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서 노폐물도 제거하고 되고, 당대사도 촉진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요즘에 되게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4대 14대 뭐죠? 14대 20? 10인가? 14대 10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14시간 정도 공복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당지 섭취를 줄여야지만 혈중의 당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하고 단백질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 우리 애한테 도움이 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려면 단백질을 또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또 당뇨 환자들은 소변으로 정상인보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정상인의 15배 이상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런데 그것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함께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비타민과 미네랄도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또 늘리면 대사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에 또 근육량을 늘리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제가 잠깐 또 알려드린 게 우리 혈액이 한 4리터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는 당이 한 4g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4g이 어느 정도냐면 각설탕이 3g 조금 안 되든지 조금 더 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성들은 하루 총 당 섭취를 한 25g 정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성들은 한 32에서 35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 먹는 주스 뒤에 보면은 당이 30이 훨씬 훌쩍 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주스 하나, 목말라서 먹을 수 있는 그 주스 하나로 당분 섭취가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요 정도는 조금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거를 조금 참고해서 넣어놨는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의 설탕량, 콜라는 한 25에서 27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각설탕으로 8개에서 9개 정도. 이온 음료도 많이 들어보셨죠? 설탕 음료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설탕 음료 여기 안에는 당이 한 36g 정도 있어요. 36g 정도 있어서 각설탕이 한 12개 정도. 근데 이 요구르트 작은 병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고 여름에는 얼려서 너무 자주 먹는데 아이스크림보다 낫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었는데 이 조그만 요구르트 3개를 먹게 되면 당을 30이나 먹게 돼요. 30. 각설당 10개를 와작와작 씹어 먹으니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죠? 바나나 우유도 한 8, 9개 정도 각설탕을 먹는 거 똑같다. 결국 설탕을 먹는 거죠, 설탕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8년도에서 2010년 단 2년 동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 49g 정도를 먹었대요. 2008년도에는 당을 하루에 정말 많이 과량 섭취하는 거죠. 근데 2010년도에는 61%로 는 거죠. 그럼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그 더 많이 든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예예요. 그냥 한번 보시면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그냥 발효유 하나 먹잖아요. 발효유 하나 먹고 커피 믹스 하루 종일 아침에 하나 먹고 밥 먹고 나면 또 하나 먹고 회의 중에 또 오렌지 주스 하나 마시고 또 비타민 음료 하나 먹고 이 음료 하나 먹으면은 각설탕을 한 33개 100g 정도 당만 100g 정도 먹게 된대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섭취가 엄청 아까 전에 초등학생 9세 미만이 엄청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물 마시는 것보다는 음료수 마시는 게 너무나 많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청량음료 하나 먹고 바나나 우유 하나 먹고 오렌지 주스 하나 먹고 요구르트 먹게 되면은 초등학생이 111g 이상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설탕 37개는. 그 진짜 우리가 이 당 조절이 안 되는 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유통되는 마케팅이 먹고 싶게끔 만들잖아요. 정말 먹고 싶게끔. 그래서 아이들도 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도 혈액에 당이 어, 과하게 있게 되면 당이 과하게 있게 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강하게 분비가 되면은 이 포도당이 에너지도 쓰이고 그다음에 간에도 글루코겐으로 저장이 되고도 남는 것들은 체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럼 체지방은 저장되면 피하지방, 내장지방, 근육 안에 지방 이런 걸로 계속 우리 몸에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염분의 배설 기능을 방해를 하게 돼요. 방해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이 온다라는 정도 시스템이 있고 통풍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풍도 마찬가지로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고인슐린 혈증이 되어가지고 신장에서 요산이 배출되는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통풍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당을 줄이거나 당을 제한하는 식사를 하시면 정상으로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우리가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점점점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인식을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하는 게 문제예요. 이 침착하는 거는 어,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중에 당이 과하게 쌓이게 되죠. 그때 혈중에 있는 세균이 단숨에 증가하면서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요. 스크래치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 스크래치를 내버리면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뇌경색, 심근경색까지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혈관이 튼튼하기만 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더라도 튼튼하기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혈관 튼튼하기 위해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등 우리가 섭취되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아토피, 하본증, 루머티스, 이거는 면역력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면역력이 자신을 오히려 공격하는 건데, 이것 또한 똑같아요. 탄수화물 과하게 섭취를 해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은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거든요. 자극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이 부분도 있지만 아토피는 조금 더 다양하다 보니 수면 부족도, 운동 부족도, 스트레스도, 또 장안경이 좋지 않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고당질 음식을 섭취하게 되었을 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 중에 암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당, 설탕이다 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대체의학에서는 탄수화물 제한식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암에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많이 두는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초기 암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암 치료에 쓰이고 있는데, 먼저 포도당과 유사한 성분의 검사약을 체내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을 좋아하는 유사한 성분을 넣었으니까 이 당을 좋아하는 암세포가 받아들여요. 일반 세포보다 암세포가 3배에서 8배까지 그 검사약을 당인지 알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세포내를 흡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암의 위치도 알게 되고 크기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탄수화물 제한식이 암세포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외국에서는 탄수화물 제한식과 함께 비타민 C 링거 주사로 암을 되게 많이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암에서 나오는 아세로라 C 한정이 200mg인 거는 아시죠? 일반 우리가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 한 0.5에서 2g 정도를 이제 혈관으로 맞게 되는데 이 암 치료에 쓰이는 거는 25에서 100g 정도 고도 농도의 비타민 C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드문드문 또 들어보셨겠지만 이 이유가 포도당과 그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포도당과 비타민 C의 화학 구조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제한하고 비타민 C를 넣어주면 암세포가 그러니까 포도당인지 알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도 줄이고 비타민 C가 들어왔기 때문에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아까 전에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그래서 당도 조금 제한하시고 비타민 C도 고 농도로 좀 드셔주시면 우리가 또 예방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째, 우울증. 중장년층의 자살 원인 중에 대부분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의 심각한 증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많은 원인도 있어요. 많은 원인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마찬가지로 고인슐린증이거든요. 이 고인슐린증이 되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방해를 하게 돼요. 방해를 하니까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화가 났을 때, 또 의욕이 상승할 때 그런 걸 다 방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을 조금 제한하시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울증에는 또 비타민 B군이 엄청 도움이 되죠. 8번째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다 알다시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또 이제 고인슐린증, 혈, 혈중에 당이 많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정 상태가 안 되고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긴장 상태가 되다 보면 당연히 혈압도 높고 심장박도가 올라가지기 때문에 내가 계속 편안하지 않는 거죠. 편안하지 않고 수면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그러면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증상조차도 당 제한, 탄수화물 제한 식사법을 하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우울증, 자율신경, 조현병, 공황장애가 거의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의 병도 당 섭취를 조금 줄이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을 섭취를 하면 엔도핀이 막 분출이 돼요.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도파민은 분비를 안 하거든요. 당질을 먹게 되면은 의욕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뭐지 중독이 되는데 어 거꾸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엔돌핀이 많이 나와요. 행복감을. 그래서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독성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행복하다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먹으면 행복해질까 봐 더 먹게 되거든요. 그런 원리로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 혈당치가 급격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서 공황장애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을 조금 제한하고 그 당이 조금 적은 음식을 또 섭취를 하면은 혈당치를 급상승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10가지의 질병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많이 음리는 음식 10가지는 뭐 다들 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커피를 제가 조금 찾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식전에 옛날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신랑이 이제 커피를 한 잔 딱 이렇게 떠다 주면 우리가 되게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진한 커피는 아침에 식사에 혈당 반응이 내가 만약 100을 올린다면 50을 더 올려줘. 50%나 훨씬 더 올려주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1시간 반에서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기상을 하고 교감신경이 이제 그러니까 분비가 되면서 코티솔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카페인을 또 섭취하게 되면은 더 스트레스가 또 올라가죠. 코티솔 분비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코티솔 분비는 혈당을 더 많이 올리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에 커피를 마셔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아니면 내가 커피를 조금 너무 피곤하다라고 싶을 때는 우리 굿모닝 하시잖아요. 굿모닝 드시고 하시던지 계란이라도 하나 드시고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커피가 보면 그러면 마시는 게 좋지 않겠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장기적으로는 당뇨의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관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코티솔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9번째가 말린 과일이거든요. 요 정도는 또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100g당 이게 생과일은 수분이 가득 들어있지만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g당 그 당분이 되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보면은 생무화과 제가 말린 무화과를 좀 좋아해서 찾아봤는데 생무화과는 완만하게 올리는데 말린 무화과는 급격히 올리잖아요. 근데 단백질과 함께 올리면 조금 완만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당질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또 먹어주면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은 훨씬 더 완만하게 해준다. 왜냐하면은 그 채소나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흡수를 느리게 해주고,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당 흡수가 제일 빠른, 소화 흡수가 제일 빠른 당질을 제일 끝에 두시고, 식이섬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이렇게 탄수화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믹스 커피 하나가 당이 한 5g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포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아는 동생 건포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지고 다니는 먹는 동생이 있는데 60g 하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60g은 각설당 20개, 커피 믹스를 11잔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당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당을, 식품에 들어가는 당을 조금 계산하면서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비교를 해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가 정말 높다라는 정도는 또 알고 계시잖아요. 커피 빅스가 5g, 100ml에 5g인데, 액상 요구르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5g당 9g이 돼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콜라도 당이 높다라는 거. 250g에 27g 있고, 이온 음료는 500g에 29g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콜라가 진짜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비타민 음료, 뭐, 이거 약국에서 파는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건강 음료로 약국에서 되게 많이 파는 음료이지만 100ml의 커피 믹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미에서는 크랜베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크랜베리 당이 제로인 음료로 대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또 드렸습니다. 피클과 치킨 무 같은 경우에도 피클을 만드는 피클초 같은 경우에는 그 식초와 설탕이 반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치킨 무나 피클 같은 경우에는 당질이 31g이나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을 먹어서 고온도에서 처리한 그런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 또 치킨 무에 있는 걸 또 먹게 되면 당을 또 먹게 되는 거죠. 당독소도 먹게 되고 당도 또 먹게 되고 이렇게 되게 악순환이 또 되기 때문에 잠깐 제가 또 보여드렸고 스무디는 요즘 아이들이 여름이 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정말 많이 먹잖아요. 마치 먹는데 우리가 보통 사 먹게 되면 500ml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300ml에 32g, 각설탕 한 11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떡 5개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떡볶이를 곤약으로 조금 대처해서 드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과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 다르긴 한데, 밀가루보다는 전분으로 만든, 밀가루보다는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그 과자가 훨씬 더 혈당을 좀 높이거든요. 저도 한 달 동안 연속량 측정을 해봤는데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초밥, 우리 모든 초밥 하나 먹으면은 거의 90, 100 정도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도 초밥에 초밥에도 단촛물을 쓰죠. 단촛물 쓰기 때문에 또 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다음 케찹이 뭐 조금 다 아시죠? 하인즈 커피 그 케찹에 설탕 각설탕이 30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자료가 되게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케찹을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 가면은 케찹을 이렇게 짜서 모질레서 하나 더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케찹 3스푼 숟가락 3스푼을 먹으면은 그레이즈 빵 한 개 먹는 당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심결에 먹는 이런 소스들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저희 아메에서는 또 저당 토마토가 나오잖아요. 100g당 1.7g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이런 식품에 비타민 C까지 들어있는 제품이 보기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레입니다. 카레는 커큐민이 있어서 좋은 거다. 커큐민이 뭐 항산화, 항염장애에서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 카레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엄청난 당분과 밀가루, 설탕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밥, 우동 이런 것과 함께 먹고 또 거기에 또 당근, 감자라는 탄수화물 건드리기도 함께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 당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는 비벼서 먹으면 별로 씹을 것도 없어요. 후루룩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양과 속도가 엄청나게 그 혈당을 높이거든요. 그 혈당 스파이크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식습관을 앞에서도 당뇨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농도가 살짝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슐린 단식이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너무나 좋은 식사법이고요. 당연하게 당질을 제한해야 되겠죠. 당질을 제한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섬유, 소화가 제일 천천히 되는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드시면 너무나 좋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소화되는 과정 중에 수분도 빨아들이지만 당분, 또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들여가지고 또 배설을 하거든요. 그 너무나 좋은 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시는 거는 식이섬유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에사비, 애플사이다 비니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식전과 식후 20분 안에 드셔주시면 내가 올라간 그 혈당의 한 25% 정도는 잡아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빠르게 먹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오르잖아요. 빨리 오른 거를 잡아준다 25%보다는 그래도 좀 천천히 거꾸로 식사법에서 천천히 올라간 거를 또다시 내리게 되면은 건강을 정말 더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하나 예거든요. 그냥 당을 먹는 거와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혈당이 완만하게 올랐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 네, 겁니다. 그다음 운동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죠.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 중에서도 어, 체중 부하 운동, 체중 아래에 실리는 운동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걸으면은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식구에 130, 140까지 오르던 게 한 20분, 30분 되니까 90까지도 서서히 내려가는 걸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식구 혈당을 낮춰준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오래 걷는 것보다도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스쿼트예요. 스쿼트는 10개만 해도 혈당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근육을 제일 많이 쓰는 실내 바이크. 25센트 라이드를 또 타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가자미근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의사분도 말씀하셨는데, 뒤꿈치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의자 앉아서도 괜찮고, 서서도 이게 가자미 그 푸시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혈당 수치가 52%나 줄어들고, 인슐린 요구량도 60% 이상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자미근 푸시업, 요거를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 들을 때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요즘 현대인들 얘기하면, 나는 뭐 잠을 잘 자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7시간 이상의 수면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면의 질이 현대인들이 놓기가 힘든 이유가, 보통 우리 뇌는 6시, 6시 이후가 되면은 어둡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안에만 보더라도 제 앞에 등도 지금 되게 많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6시 이후에 밝은 게 우리 역사상 200년도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두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조도가 높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저녁에 되어도 이렇게 조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만이라도 30분, 1시간만 이제 조도를 좀 내려주고 핸드폰 보는 걸 좀 안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훨씬 더 높여준다라는 거. 그런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커피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커피가 반감기가 있다는 건 아시죠?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지나야지 이 카페인의 반 정도가 지나가고, 또 6시간에서 7시간 지나야지 또 그 반이 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커피는 오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카페인이 어쨌든 수면에 안 좋기 때문에. 그 조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신부체온 낮추기는 뭐냐면 멜라토닌 분비가 높아지면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가 높아지면은 신부 체온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도나 뭐 이런 등등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낮추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우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내부는 이렇게 에너지 막 써서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신부열이 낮아져야 돼,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운동도 저녁보다는 조금 일찍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코티솔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코티솔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 돼요. 그래서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으로 조금 코티솔을 낮추면 너무나 좋은데, 요즘에 명상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제일 좋다. 또 누워서도 해도 된다. 근데 이 명상할 때, 숨을 내쉬다가 멈췄다가 숨을 들이쉬고 멈췄다가 내쉬는 이거를 그냥 늦게 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산책도 있었는데 걷는 것도 명상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걷기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일상생활에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매스컴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명상을 잠깐이라도 그냥 걷기라도 산책이라도 하신다면 스트레스도 훨씬 더 조절이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아디포넥틴이나 오스테오칼신 같은 경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까 전에 제일 기본이 되는 오스테오칼신의 제일 기본이 되는 장내 환경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오스테오칼신도 잘 생성되고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스테오칼신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화이버비츠 식이섬유 같은 경우 귀리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이섬유도 되게 많이 있는데 다른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5g에서 10g, 20g 이상 먹어야지 그런 식이섬유의 그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잡아서 배출을 하는. 근데 귀리 같은 경우에는 0.8g만 있어도 식이섬유 역할을 엄청 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의 파이버비치가 엄청 우리 당 조절하는데 너무나 좋다. 그리고 에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식전, 식후 한 25% 정도 우리가 감소시킨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좀 좋아요. 올리브 오일도 아침에 드시게 되면은 내 장에 이렇게 코팅을 해주거든요. 지방을 코팅해줘서 영양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코 다운도 있는데, 그리코 다운이 어저께 공지가 떴죠. 지금 있는 제품까지만 판매가 되고, 20분절이 되고 나면 10월에 다시 재출시된다라고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품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2개 정도는 우리가 또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다. 왜냐하면 이 안에 바나바 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나바 잎이 실질적으로 식후 혈당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도 당연히 식후 혈당에 도움을 주고 또 아까 전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아디포넥틴 생성에 도움이 또 주죠. 또 칼맥디,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 또 필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다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이 너무나 좋지 않아. 옛날처럼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편리한 거, 빠른 그래서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현대인들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아시면 좋은 기본적인 거, 유산균이 검증이 되었거든요. 도움을 준다. 인슐린의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 우리 겉모니 너무 또 잘하고 계시잖아요. 겉모닝도 너무나 좋다라는 거. 또 오메가3, 칼맥디, 비타민 B군, 칼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바나바 잎이 아까 혈당 스파이크, 당뇨 전 단계에 너무나 좋은 영양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글고 다운이 고품절이 날 것 같습니다. 20분절이 나기 때문에 빨리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많은 책과 자료를 가지고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